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조회에 나가서 만주족과 한족이 모여있는 대신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한어일까요? 만주어일까요? 이는 모두 알다시피 청나라의 정치 체계는 주로 만주족과 한족 두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민족으로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습니다. 때문에 언어 차이의 교류에서 장애를 가져옵니다. 이는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북경에 자리 잡은 직후부터 조정의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만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초기에는 만주어가 조정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조정에 들어온 한족 신하는 반드시 만주어를 익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민족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학습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황족들도 점점 한족 문화를 익히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어린 황제에게 이중 언어 교육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황제는 어려서부터 만주어와 한어 두 가지 교육을 모두 받았습니다. 만주족 스승도 두고 한족 스승도 둔 것입니다. 따라서 만주족 스승은 주로 무공, 말타기, 활쏘기 등을 가르치고 한족 스승은 문화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언어에서도 만주어도 배우고 한어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만주어와 한어를 다 말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청나라 3대 황제 순치제는 한족 문화를 열렬히 사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족의 시사 가부에 대하여도 연구를 깊이 했습니다. 또한 당초 그가 공부할 때 만주어를 배울지 한어를 배울지를 놓고 그의 숙부인 도르곤과 크게 충돌한 바 있습니다. 도르곤은 순체제가 한어를 배우는 것에 반대했고 그의 한어 교육에 폭력적으로 간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관되게 만주족이 하나화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순체제가 화가 나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한어를 배우지 않으면 한족 대신들에게 나에게 하는 말을 나는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른다. 또한 내가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을 할 수가 없고 또한 그들과 교류할 수가 없다.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황제를 하겠는가라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청나라의 통치자들의 한화 정도가 심화되고 황제는 조회에 나가서 서로 다른 민족의 대신을 만나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즉 황제는 사람에 따라 언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만주어를 사용해야 할 때는 만주어를 쓰고 만주어를 모르는 한족 대신에게 말할 때는 한어를 썼던 것입니다. 다만 청나라 중기에 이르자 한어가 주요 지위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화 정도가 계속 심화되면서 만주어는 점차 한어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주족들은 한족을 장기간 통치하기를 원했고 따라서 황제부터 보통 민중까지 한어를 보급하고 한족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이 됐던 것입니다. 청나라가 북경에 자리 잡은 후 2, 3세대 황제 노력으로 만주족은 이미 모두 한어를 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옹정제에 이르러서는 황제가 욕을 할 때만 만주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거나 화가 나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자기 동네 사투리로 욕하는 것이나 아주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주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범위는 점점 축소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쓸모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접견 때 황제가 말하는 언어는 대신의 신분과 아래는 내용에 따라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어를 사용할 때도 있고 만주어를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 말을 하고 귀신을 만나면 귀신 말을 한다. 이는 청나라 황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만주족을 만나면 만주어를 하고 한족을 만나면 한어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청나라 황실에 애신강라 종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애신강라 종보는 청나라에서 만든 대형 족보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가장 완벽한 황실 족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청나라 황실만 전체 족보에서 전혀 단절된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옥첩에 개정한 것은 광서 33년, 그러니까 1907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15년 황제에서 물러난 청나라 조정은 다시 각지의 종실과 강라에게 통보하여 호구를 보고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종부를 개정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1921년 6월에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 종보의 기록은 정확하고 1935년 이전에 출생한 애신강라 씨는 일반적으로 모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나라 중엽부터 20세기 30년대까지 근 500년의 황족 족보를 기록한 종보는 어떤 비밀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 첫째는 종보는 애신강라 가족이 엘리트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500년간 가족에서 많은 정치가와 군사가와 시인, 화가, 서예가 및 문학가를 배출했습니다. 따라서 휘황찬란한 족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정치의 청우표입니다. 모두 홍루몽의 비주류 인물을 부책과 우부책에 넣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는 애신강라 종보에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전체 족보의 말미에, 즉 옥첩지말에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 혹은 선조가 죄를 지어서 이름을 이런 별 볼 일 없는 곳에 넣었을 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조차 차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도 없고 직위도 없었으며 권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물질적인 대우를 받는 외에 더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부담이 없어서 아주 편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100살을 넘기기도 한 것입니다. 셋째, 이름을 짓는 문제에서도 같았습니다. 만주족들은 선천적으로 솔직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동시에 중원과 서방을 교묘하게 배운 특징도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들은 이름을 지을 때 사냐의 맑고 새로운 기운이 넘쳤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력, 이희, 석두, 83 등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중원에서 생활을 하고 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중원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이름은 길상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항복, 부기, 나중에 서양 종교를 접촉하고 나서 관음보와 피득 등이 나타납니다. 넷째로 종보는 당시의 건강 수준을 보여줍니다. 갑책에 청태종, 홍타이시 후예 중 60세 이상은 300여 명이고 80세 이상은 비교적 적었던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원지의 종실은 90세가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압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종보는 황족이 북경에서 고향 성경으로 인구가 이주한 현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는 북경의 애신강라씨는 정치적으로 실패하거나 죄를 지으면 주로 동북으로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 외에 생활력이 없는 황족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건룡 44년부터 가경 20년까지 모두 120호 사람들이 성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가경제는 별도로 돈을 내어 이들이 심양에서 종실령을 지어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경 17년에는 70호가 이주합니다. 황제는 그들을 배웅하며 훈화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 도착하여 잘 살고 조상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고 타일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섯째로는 종보는 전체 일족의 인친권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는 풍부한 정치적 정보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 또는 기본적으로 쌍방의 정치적 배경과 지위에 근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신강라 종보는 편찬이 엄격하여 일반적으로 거짓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를 보면 청실록과 청사고와 아주 대조하여 보면 거기에서는 많은 비밀을 담고 있는 것과는 아주 정반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